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아주 무서운 미국 증시 폭락이 나왔습니다. 8월부터 9월달까지 지금 세 번째 나왔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자, 대폭락의 시작인가, 개미 털기 속임수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미국 나스닥, S&P 500 지수, 그리고 다음 주 초 한국 증시는 또 어떻게 될까를 한번 알아봅시다. 아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고 개인적 의견, 투자 선택과 책임은 계약에 있음을 고지합니다. 나스닥 S&P 500 두 번째 대폭락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다음 주 월요일 국장도 박살나는 거 아닌가? 이게 저도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두 번째로 크게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9월, 10월까지 계속 폭락하는 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다행스럽게 몇몇 분들 빼고는 대부분 현금 40%, 50% 이상 빼두었어요. 7월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지금 거의 10년 차죠. 10년 차 되면서 주식을 관찰을 해봤을 때 가장 주가가 고점이 되는 게 7월 달이 많았어요.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첫째 주까지는 거의 청산을 좀 많이 하고 8월, 9월, 10월은 주식을 거의 사지 않습니다. 매수를 해도 100만, 200만 이런 식으로만 매수를 해요. 알바게이 수준으로. 자, 그런데 이번에는 7월 중순쯤에 제법 매도를 하고 일부는 조금 들고 있었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현금을 이렇게 많이 빼뒀다는 게 참 다행스럽긴 해요. 못 빼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문제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분들은 이 못 빼더라도 종목 섹터나 종목이 좋은 분들은 10월이나 11월부터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11월쯤부터는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우리 한국 증시가 금융투자세 관련해서 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내년 3, 4월부터 3, 4월이나 5월 달부터는 다시 우상성 장이 올 가능성이 있겠죠. 원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실적 대비해서 괴리율이 많이 발생하면 주가는 다시 급등을 하는 추세가 있으니까, 금융투자세 관련해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고집을 이제 내려놓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당론 협의회를 거쳐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그런 고집을 굳이 지금 한국 정치가 이 지경인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웃긴 일입니다. 자, 올인 신용 미수자들은 날아가는 장세다. 최근에 보면 나스닥 종목 중에 빅테크 대장주들의 올인을 한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미국 방송을 자주 듣는데, 듣다 보면 문의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인텔, 이런 종목들을 고점, 가장 큰 고점, 높은 고점에서 신용 미수로 사서 지금 마이너스 30%에 육박하는, 엔비디아는 아직 30%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벌써 80%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올라타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면교사, 타산지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용미수로 올인을 해서 사면 이게 곱하기 2배수의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빌려온 돈만 갚는 게 아니라 빌려와서 마이너스가 된 돈까지 갚아야 되거든요. 신용미수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대폭락이 나온 이후에
미국 증시가 만 40% 이상 간 이후에 신용미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기업 실적이 IMF 시절처럼 상장 폐지가 어마어마하게 될 소지가 있을 때는 신용미수도 위험합니다. IMF 시절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도산된 비율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대장주 몇 개 빼고 평균치를 보면 마이너스 95%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이 공중분해된 기업들도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중국, 뭐 전 세계 다 그렇게 나왔죠.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도산된다. 실적이 없는 시전이 많은 폭락장에서는 절대로 신용미수를 쓰면 안 된다. 실적이 좋은데 폭락이 나왔을 때는 신용미수를 써도 된다. 뭐 이런 관점. 그리고 신용미수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다. 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주식이 미국 증시가 저렇게 폭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가 있어요. 예, 보면 지금은 비관주의자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좀 적고요. 뭐 작년부터 비관주의자는 작년까지 해도 70%에 육박했습니다. 육박하던 게 비관주의자들이 이 실적 지표나 경기 침체 지표 자체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나오니까 비관주의자들도 이제 셧다마우스를 했죠. 하면서 거의 비율이 50대 50으로 이제 가다가 최근에 엔캐리 청산이나 그 패드의 매파들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 갑자기 급박하게 올해 안에 2%씩 하자 이런 말이 들리니까 여기가 또 플러스 돼서 좀 더 올라가게 됐죠. 여기는 좀 감소하고. 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가 옐런 정무장관이랑 어떤 통계 지표를 조작해서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자,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거는 사실상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 침체 신호였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이미 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금리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거는 있거든요. 8월 고용지표 엉망이잖아. 자, 요 부분이 오늘 주제입니다. 왜? 8월 고용지표가 사실 엉망으로 나온 것도 맞는데 여기 페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락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주 그 세력이 거의 헤지펀드나 이제 유대 금융권들입니다. 유대 금융권이면 블룸버그나 JP 모간이나 이런 쪽이죠. 이 비관주의자들, 낙관주의자들은 경기 침체 다 뜯어보니까 없다. 실제 여기도 말이 함정이에요. 경기 침체는 지표상에는 없는데 금리 인하 자체가 신호다라고 뭔가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잖아요. 그쵸? 비관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이 말입니다. 경기 침체나 둔화의 시그널은 그 12개 중에 지금 2개밖에 발생 안 했거든요. 2개밖에 발생 안 했는데 이 중에 1개가 좀 심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어저께 금요일날 나스닥이 붕괴가 됐어요. 그게 바로 8월 고용지표 예측치 대비해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소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반응을 한 건데 사실 이거를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이라 라고 보면 됩니다. 낙관주의자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 지표가 없다. 그래서 페이크 폭락이 전형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쇼크 방어 효과라 호재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 있는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고 폭락을 일으키는 소재가 된다. 라는 거고 낙관주의자는 이번 금리 인하는
이제 지금 터질 듯 말 듯한 이거 그 부동산 PF 대출 그 은행 금융권 있죠? 금융권. 그다음에 저소득 그 소비자 저소득 가계층이 어 이자율이 지금 4배나 증가된 상태잖아요. 이제 1%다가 5%니까 4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사실.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 4% 증가한 게 아니에요. 4배.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4배나 증가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여기 뭐 은행 그거는 이제 내가 3%짜리를 받고 있다가 11%가 됐다, 12%가 됐다는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자 부담률이 아주 높아졌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이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나서 금리가 오히려 침체가 아니고 완전히 화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위의 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호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금리 인하는. 자, 투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폭락하는 몇 번 폭락했죠. 7월 말, 8월 달, 9월 달 이렇게 3번 약간 과락이 순식간에 과락이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런 수준인데 이거는 투자자산 리밸런싱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면 약간 중장기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래서 금리 유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고금리에서. 완전 고금리는 아닙니다. 과거, 아주 먼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는 가장 고금리예요. 그렇죠. 고금리 5%대. 5%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고금리일 때 가장 좋은 거는 은행 고이자 은행. 저는 이거 사실 은행주는 안 사는데 왜 안 샀냐면 PF 대출이나 부동산 리츠로 벌써 손실이 액이 어마어마한데 언제 부도 날지 몰라서 제가 이런 위험 자산은 제가 접근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샀는데 이게 100%에서 한 400%까지 올라간 섹터죠. 근데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행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빚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그 부동산 리츠랑 PF 대출로 나간 거 회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고금리로 은행이 이자를 잘 받아먹고 마진이 많이 남아서 그걸로 메꾸고 있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주들이나 이제 생명주들 이런 보험주들은 정권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들은 박살날 가능성이 있죠. 그 박살난다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규모적 투자자들, 헤지펀드사들이나 국가 기금 투자자들입니다. 뭐 국부 펀드들이 많아요. 그렇죠? 국부 펀드들이 금액을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걔네들이 그런 데서 싹 다 돈을 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투자 자산 리밸런싱 현상인데, 자, 이제 고금리 시대 때 네 가지를 볼게요. 채권, 금, 달러,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했던 이제 고금리 수혜주들 이렇게 있었는데 금, 달러, 고금리 수혜주 이 세 개는 다 폭등했어요. 그렇죠? 폭등 수준은 이거 두 개는 폭등 수준은 아니지만 이 10년, 20년 바닥권을 2018년도에 찍었는데 바닥을 찍고 여기서 50% 정도 70% 정도 반등했죠. 얘들은 반등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고점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년 전에 고점. 자, 근데 이 금융주는 바닥을 쳤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융주는 이제 여기서 돈을 뺄 가능성이 있죠. 자, 그쵸. 빅테크도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인데 실적 쇼크는 아니거든. 그쵸. 자, 빅테크 중에 엔비디아 같은 인텔 빼고는 대부분이 다 좋아요. 실적이 계속 갱신 중이고 분기로 보면 반감 효과는 반감 뭐 그런 건 있지만
분기, 연 실적으로 보면 올해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거나 빅테크를 일단 제하고 다른 실적 지표가 좋고 나쁜 거를 따져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2,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게 해준 달러 2, 3년 뿐만이 아니죠. 2018년도부터 그랬으니까 달러 그 다음에 금융권, 금융 수혜주, 고금리 수혜주들 얘들에서 돈을 이제 뺄 때가 됐다. 그래서 N 캐리 청산이 있잖아요. 엔화들이 어디서 빠졌냐면 지금 여기서는 좀 아직까지 뭐 보이는 건 없는데 최근에 보면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하고 그 다음에 빅테크 그 다음에 신흥국인데 참 신기하게 한국을 포함한 한국, 대만, 그쵸? 대만, 미국, 베트남, 일본 이 5개 국가만 폭락했어요. 지금 보면 요번 어제 금요일 날만 저 유로까지도 좀 내려갔는데 그 전 폭락은 2번 있었던 7월 달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폭락의 3번 중에 2번은 이 5개 국가에서만 폭락이 나왔어요. 다른 국가들은 아예 폭락이 없었습니다. 0.2%, 뭐 0.5%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하루에 마이너스 7%가 10%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죠. 자, 어쨌거나 이 정도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문제가 이제 N캐리 청산이거든요. 엔화를 돈을 빌려와서 투자한 국가들이에요. 딱. 지금도 보면 가장 많이 금요일날 많이 폭락한 원인이 N캐리 청산이고 이 투자자산 리밸런싱 엔화를 빼앗아간다는 가능 자체가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이 약간 방식이나 어떤 그게 좀 다른 문제죠. 이거 빼고도 이제 투자자산 리밸런싱이 아까 말했던 자, 채권은 제가 왜 이번에 말을 안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달러, 그 다음에 금리 수혜주 이렇게 있죠. 요거에서 돈을 빼고 지금 제 전략상 보면 아마 9월 달부터 이게 10월 달이나 11월 달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채권은 왜 이야기하냐면 원래 채권하고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채권은 실제 과거에는 채권이 달러와 같은 수익 성향을 보였습니다. 얘들이 올라가면 얘도 같이 세 개가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내려가면 세 개 다 같이 내려갔죠. 근데 이번에는 채권은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채권 수익 마진 채권 금리는 폭등하고 채권 금리가 폭등하면 폭등하거나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채권으로 돈을 못 벌었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전 세계 돈이 많은 입장에서 채권형 혼합형으로 바꿔놨는데 이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얘네들이 채권이 거꾸로 갔다. 2020년 이후부터 이게 정말 좀 웃기는 상황인데 채권에서 돈을 못 벌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쳤는데 2020년부터 공매도를 집중해서 이제 쳤는데 그게 먹히지 않아서 거기에서 또 이제 손실이 어마어마한 게 났죠. 그 다음에 PF 대출, 부동산 리츠 이런 게 거의 그냥 반토막도 아니고 그냥 빵원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관들이 그런데 투자했다가 1800억씩 그냥 빵원된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자, 어쨌거나 지금 투자자산 리밸런싱은 저기서 돈을 빼서 어디로 갈 것인가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죠? 어디로 갈 것인가고 이게 어디까지 계속 뺄 것인가, 거기서 반등은 언제쯤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길게 이제 설명을 한 이유는 이 양면적인 게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한번 보시라는 관점에서 제가 약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7월 달부터 돈을 빼놨냐 라는 거, 왜 빼놨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할 때 이게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항상 개미 틀기라는 그런 걸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 이거를 꽃샘추위 같은 이런 과락을 일으켰다가 가는 거지 그냥 막 불붙어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자, 나는 섹터 리밸런싱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채권 금달러 이자 소득 수혜주인 금융에서 돈을 빼서 주식형으로 갈아타기 위한 유동성 조정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나 이런 거는 이미 거기 엄청 투자된 거 아니냐? 근데 엔비디아를 굉장히 많이 투자한 집단은 어떻게 보면 중국, 한국, 일본 이 자산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기관이 투자를 했을까? 기관도 투자를 했겠지만 중국과 이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부동산에도 못 들어가고 했던 자금들이 대부분 다 엔비디아 같은 테슬라나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 대표주들, 알파벳이나 인텔, 애플, 마소,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집중했다. 이 집중한 규모가 역대 2020년 이후에 최대치다. 그게 지금 털리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털리고 나면은 저는 다시 반등한다고 생각은 해요. 문제는 엔화 청산인데 이 엔화 청산 규모가 얼마나 되냐의 문제예요. 지금 엔화 청산 규모가 너무, 지금 이 정도 크기로 쏟아졌는데도 저렇게 반응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크게 쏟아졌죠. 그때는 정말 무슨 역대 최고치, 30년 이래 최고치 쏟아진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루에 만 14% 상중에. 와, 저도 그 주식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름 때도 봤지만 코로나도 겪어봤고, 근데도 와, 저 이번에 이 폭락한 거는 역대 그 최고였어요. 오,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반등을 해버리더라고. 어쨌거나 엔화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 일본 정부가 좀 수상해요. 굳이 왜 지금 저러나 싶은데, 어차피 일본도 하나의 달러 같은 이런 영향, 힘 파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급박하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뭘 방어한다? 이게 뭔가가 이상해요. 일단 그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베 때는 이런 행동을 안 했거든요. 자, 주가는, 자, 결론적으로 일단 여러분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시각화를. 다 좋은데 뭐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떻게 될 거냐고. 제가 시각화를, 제 나름대로 의견입니다, 이 부분. 자, 주가는 한 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게 저는 카페에다 올리기 때문에 과락 흐름에 맞춰 한 번씩 추가 매수 하면 되는데, 8, 9, 10월 달, 저는 이미 8월 달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과락한다, 과락해가지고 다시 슬쩍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폭락한다, 그죠? 과락이 9월 달 이렇게 또 될 거니까, 너무 이게 100만원씩 사보고 있더라도 어떤 걸 많이 떨어진 종목에 100만원씩 분할해서 계절 딴 데 보내가 조금씩 추매를 하더라도 집중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라. 내가 물린 종목들 9월달 과락하는 걸 보고 그 바닥을 대충 예상을 해서 이제 추매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과락도 예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9월 과락에서 만약에 페이크라고 하면 이거 여기서 크게 한번 반등이 나와요. 이 페이크 한번 반등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게 이만큼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실제 경기 지표가 12개 중에 좀 안 좋은 게 2개밖에 없어요. 사실 2개밖에 안 좋습니다.
두 개밖에 안 좋은데 뭐 굳이 무슨 뭐 경기 침체도 아니고 경기 둔화스럽네 이 정도 갖고 이렇게 폭락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는 주가가 급락할 때 개미만 털리고 큰 손들은 다 주워 담았다. 이번에도 지난번 그 엔캐리 청산할 때 보면 역대급으로 진짜 처음 봤어요. 그만큼 그 많은 규모의 그 풋옵션 이거를 대규모로 하는 게 그 거래 규모가 2,000건이었거든요. 2,000건이면 한 건당 이게 한 계약당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500억짜리 500억이다 뭐 50억이다 그럼 곱하기 옵션으로 3배짜리 5배짜리 10배짜리 이렇게 걸어놓고 샀다고 하면 밑에서 다 싹 다 주워 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폭락할 때 지금 또 요번에도 폭락할 때 주소 담은 그런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아마 대폭등이 아니고 폭등, 그 가짜 폭락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특정한 날, 다음 주에 갑자기 폭락할 때. 그게 있으면은 폭락이 조만간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없이 콜 옵션에다가 막 미친 듯이 사고 선물 또 내패대기 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대폭락을 일으킨다거나 3박 4일 폭락은 공매도 뭐 선물 그 금지 구간이 있어요. 금지 구간이기 때문에 3일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3일 폭락시키고 하루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하루나 이틀 동안 쉬었다가 다시 또 때립니다. 만약에 대폭락은 이게 몇 개 나온다?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면 지금 금요일날 평단가에서 마이너스 40% 정도 가요. 근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 정도 갑니다. 마이너스 60%, 70%. 금요일날 평단가에서. 그러면 일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90%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보유 중인 만약 진짜 대폭락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죠. 올인 매수를 했다거나 현금을 어디 다 써버렸다거나 신용 미수로 사시는 분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번 더 크게 폭락이 연속으로 나온다. 며칠 동안 아마 바로 강제 변제 문자가 날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나고 보면 지나고 보면 어떻다? 과락, 급락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렇게 뒤에 폭등 구간이 출현하니까 이제 현금도 있고 내가 분할 매수 중인 사람들은 이런 걸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떨어질 때 내가 여기서 이만큼 과락해 버리면 아이 주식 사기 갖고 막 다 싫어져요. 인생이 다 싫어집니다. 우울증 걸리고 그렇죠. 근데 돈 현금이 있는 분들은 겁내지 말고 어떤 특정 시간을 맞춰서 여기서 꼭 사주기 바랍니다. 사주시면은 사주실 때 그걸로 돈을 올인하시면 안 돼요. 사주는 것도. 이렇게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맞춰서 사주시다 보면 진짜 더 이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단가가 여기 되겠죠. 자, 평단가가 여기가 된다. 아니면 여기다. 아니면 여기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 평단가보다 이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이니까 확보할 수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수익 배가 효과가 엄청 커지죠. 이 밑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고 그다음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본전가 할까 말까 하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밑으로 빠졌을 때 내가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 그냥 딱 잊어요. 지금만 조금만 버티다가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맞추면 그런 종목이 다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평균 한 60%에서 70% 종목은 다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돈으로 내가 손실 난 것도 다 메꾸고도 남아요. 그것만 잘 견디시면 돼요. 지난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18년도 40% 폭락, 2019년도 40% 폭락, 트럼프 폭락, 그때도 다 회복됐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ATBS 그때 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섹터랑 종목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뭐 섹터가 강력해야 돼요. 지금은 섹터가 전기, 전력, 화장품, 뭐 반도체 중에도 실적이 받쳐주는 반도체들, 악재에서 악재에서 호재로 전환되려고 하는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엔비디아처럼 전 세계 대장인데 저게 저런 종목들은 빠졌다가 항상 올라갔죠. 근데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대체할 게 생긴다 그러면 딱 버려야 되겠죠. 인텔 같은 것처럼 인텔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텔이 버려지는 겁니다. 한때 인텔이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5년 전부터 인텔은 절대로 사지 마라. 5년, 7년 전부터 인텔은 이제는 끝났다. 기업 시스템 자체가 발전 지향적이지 않은 기업이다. 자, 폭락을 대하는 태도.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승합니다.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쵸?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게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현금이 없으면 일본은 손절하는 게 맞겠지만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하나씩 탈출시키면 돼요.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근데 가만히 냅두면 어때요? 현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냅뒀는데 4일 동안 더 폭락하고 일주일 동안 더 폭락한다. 아니면 2주 동안 더 폭락한다. 그러면 답이 없어져요. 그때 폭락한 상태에서 이제 손절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수익 회복 시간,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다. 힘든 것은 계좌에 찍힌 시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차트를 보면서 과거에 폭락한 자리에서 다시 반등하고 또 폭락하고 반등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데 돈이 생겼을 때 진짜 괜찮은 무슨 이슈가 터질 것 같고 좋은 종목들에 한 번씩만 추가 매수를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엄청 10년 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그런 식으로만 좀 해줬더라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종목이 좋고 섹트만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해줬다 그럼 지금 주식으로 몇 배 정도 벌었을까요? 아마 적어도 400%에서 500% 수익이 나죠. 그거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대부분 다 던져버립니다. 진짜 쇼크가 터지면 그 막판에 던지더라고. 초입부에서 안 던지고 막판에 던진다. 앞으로 더 20% 30%더 내려가면 나 답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내가 던지나 보유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렇게 허지부지 하는 기간이 문제지, 이게 나중에 반등 해가 갈 때 수익 청산이 되죠. 그리고 회복이 되잖아요, 계좌가. 그래서 수익 난 걸 팔아가지고 하나씩 메꿔 놓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한번 폭등 하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폭락한 이후에는 뒤에 보면 3년짜리나 뭐 7년짜리나 이런 상승장이 종종 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년, 7년짜리가 몇 번 왔었어요. 지금 요즘 시대는 조금 복잡해서 요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3년짜리나 뭐 1년짜리 폭등장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트럼프는 무역 경제를 파괴시키는 거니까, 자기 정책이. 한국 사람들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저는 애국자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미국 혼자 잘 살겠다. 미국한테 흑자 수출을 하는 국가들은 모두 다 적성 국가다. 한국 포함해서.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최대 흑자국 중에 하나인 3위 안에 들어가는데 미국한테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흑자로 수출 못하게 관세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 50% 때리고 막 이렇게 당하면은 이걸 하겠다라는 인물이 트럼프예요. 한국도 이제 우리 때문에 3, 40년 동안 부자 됐으면 이제 너가 우리한테 적자 수출국이 되라, 이걸 요구하잖아요.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이거. 트럼프의 정책인데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10호 301조 강력하게 발동 또 하겠다라고 하는 인물인데 트럼프를 지지한다.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고 미국 시민장
어, 영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거기 미국에 재산이 많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자기 이기적인 뭐 이익 사회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한국에서 돈을 벌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폭망합니다. 트럼프.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트럼프가 말을 슈퍼 300일자고 중국 때리고 뭐 우리나라 때리고 관세 막 했을 때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 40%가 여기 두 번 갔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빼면 만 40% 갔어요. 걔네들도. 시총 무거운 거 몇 개 빼고는 다 만 40% 갔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이나 갔습니다. 물론 18년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또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7월 달에. 7월 달부터 쭉 일본까지 일본은 아베까지 동원해서 아베가 또 한국을 때렸으니까 그때는. 자, 미국 8월 주요 지표가 일단 좋게 나왔어요. 7월 달이 엄청 문제였는데 아주 좋게 나왔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뒤에 뒷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7월 달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여기 8월 달 지표값을 이렇게 높게 잡아 놓고 여기가 안 채워졌다고 지금 난리 법석으로 그저께 주가 폭락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 지금 보면 자세히 보시면 2분기 연속으로 이걸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 좋은 거예요. 옛날에 만약에 이렇게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 완전 폭등장입니다. 폭등장. 근데 왜 요번에는 이게 갑자기 급락을 했을까? 급락한 걸 따지고 보면 여기에 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요 이번 달 내로 금리를 0.25 0.5는 아닐 것 같은데 0.5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0.25를 하면 안정감이 있는 이제 금리 인하거든요. 0.25는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하는데 0.25를 하겠다 라고 거의 확정 점도표가 뭐 이제 나오겠지만 그 매파나 비둘기 쪽 이거 뭐 이제 그걸 해보니까 그냥 확정적이다. 뭐 0.25는 해야 된다. 전 거의 90%가 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0.25는 확정입니다. 다른 사건이 터지면 0.5를 하겠죠. 0.5 하면 쇼커예요, 쇼커. 더 급박하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어쨌거나 이 지표값이 훨씬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호재란 말이에요. 호재인데 뭔가가 하나가 문제가 됐다고. 이거 지금 호들갑 들면서 미국 정치가 완전히 박살냈죠. 근데 이거는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 돈을 빼가가는 문제가 다른 데 있다. 자, 문제는 8월 고용지표 실망 매물이다. 이게 위험회피 심리다. 이게 이제 주 그거거든요. 해석이 나온 게. 가장 강력한 해석이 나온 게. 이건데, 저는 이거 동의 못해요. 왜 동의 못하냐면, 고용지표가 7월보다 더 좋았습니다. 7월보다 더 좋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6월, 7월이 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았었어요. 8월 달은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7월보다 고용지표를 8월 달은 2위에다가 값을 잡아놨다. 근데 이걸 달성 못하고 여기밖에 달성 못했네. 그래서 실망이야. 이거예요. 이거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장난이 나왔을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다? 이것 때문에 급락을 하다가 폭등이 나온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걸 이해를 하시고.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이후에 2020년 5월 달에 똑같은 이런 게 있었죠. 똑같이 해가지고 5월달에도 5월 11일, 13일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4월달, 5월달 올라가다가 여기서 확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깨져서 저 밑으로 또 폭락한다고 수많은 그 비관론자들이 야 주식 다 던져라 했는데 저는 이날 샀어요. 그렇죠? 이날 2차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 4월달, 뭐 3월달부터 3월 20일, 16일, 20일부터 쭉 해가지고 계속 사고 있다가 4월 며칠 하고, 그 다음 집중 매수는 아마 여기 4월 6일째 제일 많이 샀어. 4월 6, 10일 사이에 제일 많이 사고, 거의 두 번째 집중 매수는 돈 남은 거를 거의 다 여기서 때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얼마나 올랐다? 뭐 거의 200%, 150%, 200%씩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그 대폭락 자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뚫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했지만 90%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기서 바로 11일자나 13일자부터 그날 종가부터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섹터는 아침 10시 40분부터 폭등이 나왔어요. 폭등이 그냥 폭등이 아니고 얼마짜리 폭등? 한 종목당 10%, 14%, 18%짜리 폭등이 그 대장주들, 특히 전기차나 뭐 이런 종목들 뭐 대부분 나왔죠. 자, 그런 관점을 한번 이제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월요일 날은 조금 위험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는 월요일 날 밤 새벽에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교란을 주냐에 따라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우리나라 쇼크가, 월요일 날 나스닥이 또 한 번 붕괴되면 우리나라 화요일은 정말 무섭게 폭락할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근데 저는 이게 멈추고 안 멈추고는 엔캐리 청산 이 세력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얘들이 돈을 얼마나 빼가가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변수예요. 다른 문제는 없다. 오히려 아마 저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풋 옵션 같은 거에다가 걸어서 계약 건수가 엄청 많아지고, 뭐 현물을 매도하는데 선물은 엄청 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사실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추가 매수를 생각을 고려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부터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화요일, 수요일, 뭐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이 좋겠죠. 화, 수, 목 중에 그 풋 거래량이 건수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대량 매수 중이다. 아니면 선물은 엄청나게 매도하고 현물을 많이 사고, 이 둘 중에는 하나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가고 풋 거래가 많아지면 반등합니다. 크게 반등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 있었다. 고용 전망치가 진짜 웃기게 시장 전문가들 8월 전망치를 16만 1천 명을 잡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14만 2천 명으로 지금 요번에 확정이 됐는데, 나왔는데 실제 값이 이게 7월보다 더 높게 잡았다라는 게 웃긴 거예요. 7월보다 더 많이 나온 건데, 7월이라는 7월하고 8월을 계절을 먼저 하세요. 미국인들이든 뭐든 뭐 그 전 세계에 이제 휴가, 여름 휴가 피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자리 고용이 나가겠습니까? 고용이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라고. 휴가 시즌에 고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휴가 시즌에 고용 증가한다고 잡았다라는 자체가 이거 페이크라는 거예요. 페이크라고.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전세 기후 이상이 있었죠. 역대 최악의 이상 기후가 있었죠. 그래서 뭐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뭐 이런 게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죠. 화재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공장 가동이 어느 정도 중단된 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높게 잡은 이유가 뭘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재난 상황 다수 발생해서 이재명도 30만 명 생기고 막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고용 감소치를 대입을 안 하고 오히려 폭주시켜가지고 잡았다라는 자체가 페이크라는 거죠. 가장 특이한 점은 강력하게 금리를 올려야 하고, 작년 말 올해 초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반대하던 패드 매파들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이래요. 야, 0.25 나는데 0.5시 바로 마이너스 2% 만들자. 이거는 근데 또라이 같은. 이건 얘들은 그냥 주가 폭락을 이렇게 지난번에 올릴 때도 이랬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올려가지고 주가 폭락했죠. 근데 이번에는 내릴 때도
갑자기 급발진 해가지고 원래는 작년부터 내려야 된다 하고 올 초에 내려야 된다고 막 경제학자들이 막 주장을 했는데 과학적 근거 뭐 이런 걸로 대면서 했는데도 자기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내리는데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거는 이게 사기성이죠, 사기. 뭔가가 폭락을 일으키기 위해서 앞뒤로 그냥 짜고 치는 고수도 같은. 자, 긍정적인 분석. 앞부분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채권금 달러에서 돈을 빼서 주식형으로 갈아타기 위한 유동성 조정일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는 한국 대만 같은 이런 신흥국 지수에서 돈을 많이 빼가왔어요. 지금 지분 그 신흥국 지수가 11%에서 14%인데 한국 지금 얼마 정도냐면 아마 9% 10% 이렇거든요. 9% 10% 뭐 많아도 11%예요. 여기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9%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 7%까지 내려갔어요. 돈 다 빼가는 건 아닙니다. 암만 대풍랑장이라도 서브프라임 모빌 지분 때도 7%대였어요. 네, 다 빼가지 않습니다. 7%에서 14%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평상시장은 9%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9% 11%. 근데 한국은 보통 보면 11%에서 12%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돈을 넣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비중이 14%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막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뭐 9%에서 11%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투자 자산의 뭐 상승분의 이익금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이게 바닥에 있는 거죠.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위에 있을 때는 위험한데 14%에 가까운 12% 이상에서 14%에 가깝게 있으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 과락하다가 꼬리가 잡히고 지난 8월 반등보다 큰 반등세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가 주는 긍정 효과가 부정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기업 비용 감소 효과죠. 첫 번째, 가계 소비 위축 돼가지고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이자 부담률 때문에. 근데 그게 감소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부도 위기도 감소되는 거죠. 금융사들이나 건설사들이 이런 것도 이제 감소되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이번 금리 인하는, 옛날 금리 인하는 이 무슨 침체가 왔으니까 빨리빨리 좀 빨리 막아보자 해가지고 급박하게 하는 금리 인하란 말이에요. 이번 금리 인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금리 인하는 진짜 위험한 거. 그때는 이미 대공황 오는 거 아니야? 뭐 스태그플레이션 온 거 아니야? 이런 온 게 아니냐, 올 것 같아가 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니 경기 둔화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상태잖아요. 고용지표 그거 하나 저 위로 잡았는 게 목표치가 달성 안 됐다고? 겨우?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앞부분에서 차트 시각화를 많이 하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사실 많이 높게 나왔죠? 여기에 비해서. 그리고 점점점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명심해라 이거, 그쵸? 내가 틀리지만 하면 돼요. 주식 계좌가 틀리지만 하면 돼요. 합리적으로 그 추가 매수하는 관점을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어요. 폭락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폭락하면 현금 가지고 있던 거를 특정한 라인에서 사시면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 여기 평단가인 분들보다 내 평단가 여기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가지고 내가 큰일 났다, 마음은 아프고 머리도 아프겠지만 우울감도 들겠지만 결국 반등할 때는 내 수익률이 제일 많아요. 내 수익률도 많고 이 시간도 짧게 걸립니다. 초과 매수를 해줘야지만이. 그것만 명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시고 오랜만에 유튜브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